주셔가지고 갑자기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건요, 이일성 목사님의 울릉도 선교 당시에 미국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기관과의 만남하고 민간인과 만남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왜 하필 미국이냐 했을 때 사실 저희가 여전히 미국의 중요성을 좀 느끼고 있고, 동시에 이일성 목사님이 미국에서 신문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났냐면요, 하나는 노벨상 후보로 지명되었다. 노벨 평화상 후보, 지금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후보로 지명되었다 라고 기사가 난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미국 모닝사이드 대학에서 명예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 좀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이 미국에 대한 연구가 없더라고요. 일단 해외에 대한 연구가 없었고, 또 앞선 많은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발제하신 걸 봤을 때 주로 설교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하지 않은 영역을 잘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주로 미국 신문에 나와 있는 그 기사들을 통해서 이일성 목사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기관과의 접촉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성 목사님이 그 울릉도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 미국 정부를 한번 접촉을 합니다. 네, 이게 그 두 사료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 수장되어 있어요. 한쪽은 이일성 목사님 편지를 보냅니다. 미국 그 보건부예요. 어떻게 편지를 보내냐면, 너희가 필리핀에서 한센병을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공석이 생겼다고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받고 필리핀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슈바이처를 만나서 좀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때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물론 이때는 근데 결국 거절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예산이 이미 기한이 만료됐다라는 이유로 거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울릉도 사역을 하면서 이일성 목사님이 다시 미국 정부기관과 만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만나냐면 이 아이슬란드 닥터라는 영화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 영화가 미국 정부기관에서 촬영한 이일성 목사님에 대한 영화죠. 당시에 1950년대 들면서 미국의 대외공보 선전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냉전의 하나의 중요한 무기로서 어떤 영화가 가치가 딱 상승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험프리 렌지라는 사람이 그 미국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일성 목사님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 울릉도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돈만 주면 안 되겠다. 그 돈을 통해서 이 한국인들이 알아서 자립하고 잘 성장하면은 잘 공산주의에 대항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울릉도를 보니까요,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이게 험프리 렌즈가 쓴 그 본인의 일기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울릉도를 보니까 날씨, 고립됨, 그리고 생존하는 과정 가운데 극도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일한 쾌락이 어떤 방탕하게 되는 거고 육체적 방종으로 된다. 여긴 진실로 극단적인 섬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비단 이 험프리 렌지뿐만 아니라요, 자료집 55쪽에 보시면 한국인 안병섭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자연의 악조건에 더하여 이들은 빈곤 속에 잠겨 살고 있으며 그 빈곤은 어느새 이상한 형태로 도민을 왜곡시켜주고 있다. 가난에 젖어온 이들은 가난을 하나의 권리같이 여겨와서 모든 것에 자활력을 상실하고 의뢰하는 버릇이 어느새, 이게 제 생각엔 고질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고질적으로 이렇게 되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울릉도라는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극단적인 그 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섬에서 이일성 목사님이 아주 너무 좋은 예시가 된 거예요. 이 섬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안병섭의 말인데요.
저기 울릉도의 병폐를 고치려고 메스를 뜬 한국인이다 라고 이일성 목사님이 평가를 해요, 당시에. 그리고 험프리 렌즈가 보기에도 너무 적합한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슬란드 닥터라는 영화는 가난한 섬 주민들을 돕기 위해 본토의 명성과 그의 중심지를 저버린 의사 이일선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그 영화 대본은 우리나라의 계획에 적합했다. 여기서 계획이 뭐라고 했죠? 미국 정부가 도와줬을 때 그걸 통해서 한국인들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이일선 목사에 보니까 너무 적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미국 정부가 이일선 목사님의 영상을 찍었던 거는 사실상 본인의 어떤 정부 정책을 목적으로 가지고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일선 목사님이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냐면 자신의 사역을 해외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사 중 하나인데요. 이일선 목사님이 미국에 있지 않았을 때 자신을 후원하는 사람이 이일선 목사님의 아일랜드 닥터를 이렇게 상영회를 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게 되게 많은 곳에서 합니다. 제일감리교회, 은퇴교사협회, 포르티미스트 클럽 등에서 되게 상영회를 개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후원자로 유치해요. 배영 목사님 책에서도 이일선 목사님에게 $10 후원자가 많았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일선 목사님이 영화를 활용한 게 사실은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탐탁치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미국 정부는 한국인 너희가 스스로 잘 살도록 노력해봐 하는 목적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일선 목사님은 그 목적과는 다르게 영화를 자신의 어떤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미국 정부와 이일선 목사님의 어떤 이 영화를 매개로 만났을 때는 일단 서로 동상이몽이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과의 만남입니다. 민간은 사실 이일선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만남이 시작이 돼요. 이일선 목사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홍보를 하는데요.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해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뷰 기사인데요. 이일선 의사는 대한민국 울릉도에 위치한 울릉도 병원의 관리자이자 유일한 의사이다. 그는 현재 하루에 50명에서 60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치과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게 유일한 의사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일선 목사님이 울릉도의 유일한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김하우하고 전석봉이라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김하우는 울릉도에서 되게 나름대로 되게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공덕비까지 세워지고요. 전석봉 이분은 국회의원까지 됩니다. 근데 이일선 목사님이 해외에서는 자신을 유일한 의사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일선 목사님이 그분들을 정식 의사라고 인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웠고 동시에 그분들이 정식 의사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유일한 의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가 울릉도에 반드시 필요하고 자신의 사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병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울릉도 편지인데 이거는 시내교에 있죠. 여기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곳에 보건소를 설립했고 현재는 보건소와 함께 군립병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섬의 환자의 80%가 우리 병원과 지점들을 찾아오고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병원에 국가에서 세운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병원이 유지돼야 돼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이일선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제가 볼 땐 울릉도 선교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 강조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좀 과도하게 강조를 했냐 하면은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4쪽에 적어놨는데요. 1959년도 기사에서는 보건소가 한 곳, 한지의사가 운영한 영재의원, 여기가 아마 전석봉 씨가 운영한 곳 같은데요. 그곳이 한 곳, 조선은 두 곳,
그리고 몇 개 예방 접촉소와 약국이 몇 개 있었는데 63년도에 보건소와 공익진료소가 보강되고 신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7년에도 여제 병원 한 곳, 조산원 한 곳, 약국 4곳, 의원 3곳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울릉도의 열악한 상황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일성 목사님이 자신의 사역을 홍보하고 좀 과장했다고 한들 그것이 뭔가 악의적으로 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오히려 울릉도에 이 선교를 지속하면서 그곳 사람들을 살리고자 한 과장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일성 목사님이 자신의 사역을 홍보하자 어떤 게 생겼냐면요. 네, 바로 후원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정말 많이 나온 이름이 두 분이거든요. 쿤스와 코르테. 혹시 쿤스는 아시죠? 예, 어떻게 아시냐면 사셨습니다. 거기 기사에 의하면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데 예, 쿤스 여사님이 계신데 예, 이분은 1961년도에 은퇴를 하세요. 예, 본인이 리즈 식료품점에서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본인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그때 루이스 피쉬라는 그 동료랑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루이스 피쉬가 내가 이일성 목사라는 분을 알아 하면서 소개를 해주게 돼요. 그러면 루이스 피쉬는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이일성 목사님이 중간에 슈바이처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때 한번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연히 루이스 피쉬를 만나서 내가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후에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루이스 피쉬의 소개로 이 쿤스 여사랑 연결이 되는데요. 이 쿤스 여사가 재밌는 게 물론 돈도 보내고 약도 보내고 옷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되게 재미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울릉도에 교통수단이 없다는 걸 듣자 이일성 목사님에게 말 타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라고 말을 살 수 있는 그 돈을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 우리 두 아드님이 계신데요. 예, 이일성 목사님의 자녀들이 울릉도에서 교육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라는 걸 듣자 그럼 미국에 와서 우리 집에서 자면서 교육 공부를 하게도록 이렇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일성 목사님이 이 쿤스 여사가 거주하는 그 수시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미국에 있는 고향이다 라고요. 그리고 예, 두 분이 사실 인터뷰한 거긴 한데요. 제가 그래서 이게 당시에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두 분께서 그 쿤스 여사하고 그 남편분이 계시거든요. 그 분은 미국에 있는 부모님이다 라고 예,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셨다고 예, 합니다. 예, 이 쿤스 여사가 그러면 이일성 목사님 왜 도왔냐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인도주의적 운동에 참여하고 싶다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해서 본인이 돌아가시는 72년도까지 도와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남편분이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코르테라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이 부부입니다. 저 두 분이 부부인데 이분들은 1969년 이후부터 이일성 목사님을 도와요. 근데 그리고 69년 이후부터 이일성 목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후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되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보고를 해줍니다. 울릉도를 8일간 있으면서 돌아보면서 거기가 전기가 열악하다는 사실도 보고를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일성 목사님이 전기가 열악하고 전기가 꺼지는 상황 속에서도 10살짜리 애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할 모습도 이렇게 기사로 보고를 해요. 그리고 이분 역시 이일성 목사님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서 상영회도 개최하고 여러 후원자들 모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3만 파운드의 의약품 모으는 운동, 그리고 또 의료 장비들 그 기부받아서 이렇게 이일성 목사님에게 보내주는 운동까지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도 쿤스와 마찬가지로 울릉도를 돕고자 하는 그 선교적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일성 목사님의 그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외국인 동역자들인데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두 분인데 필립 던랩하고 스티클러라는 분이에요. 필립 던랩은 사실 코르테가 소개해준 것 중 하나인데요. 그 코르테가 울릉도에 들어갔을 때 필립 던랩이나 다른 누구죠? 슈무키나
우르슬라라는 여러 외국인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 중에서 필립 덜랩이 의료 봉사자로서 자신의 재능을 약간 미국에서 잘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윌슨 목사님을 돕기 위해 울릉도로 와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스티클러는 그 71세에 울릉도로 옵니다. 그리고 무급으로 자원봉사자로 의사로 섬겼어요. 그러면서 이게 편지인데요. 아마 여기 울릉도 병원이라고 위에 자세히 보면 써져 있어요. 이걸 봤을 때 아마 정보로 보낼 것 같거든요. 윌슨 목사님이 갖고 계신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미국에 계신 은퇴하신 분들 여기 오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서는 쓰임받을 수 있고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코르테가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기적을 믿게 되었다. 왜 기적을 믿게 되었냐면 여기는 병원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는데 이 윌슨 목사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를 돕는 사람들로 인해서 병원이 건축되기 시작하고 많은 후원자들이 오고 많은 사람은 살리고 있구나 하면서 난 여기서 기적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윌슨 목사님이 자기의 사역을 홍보를 한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윌슨 목사님을 후원한 게 사실은 하나의 공통된 목적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울릉도를 선교하고자 했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잘 살게 하고자 한 그 공통적인 목적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의 만남을 일심동체의 만남이다라고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걸 보면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이 연구가 필요했던 의의를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새로운 사료. 네, 아직까지는 누구도 하지 않았던 미국에 있는 신문 기사들 갖고 온 게 나름의 새로운 사료를 발견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윌슨 목사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지위나 위치에 따라서 만남의 목적이 좀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연구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미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윌슨 목사님이 프랑스, 영어, 독어 하셨다고 하는데요. 불어도 독어도 신문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울릉도 선교 이전과 이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하진 않았습니다. 이전에 윌슨 목사님 미국에서 한센병에 대해 그 연수를 한번 가거든요. 그게 단편적인 사진으로 남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했고 그 이후에 오마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약 사건에 대한 연구도 약간 미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예 안 했죠. 제가 윌슨 목사님 마약 사건을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냥 이거는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료가 한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 제가 발견한 건 이 옆에 사진 그 어떤 대한민국 정부 마크가 있는 사진은 실제 국가기록원에 소장하고 있는 그 윌슨 목사님 당시의 사건 기록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위에 수사를 시작한 게 1978년 1월 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찰청에서 윌슨이라는 사람이 죄가 있구나 인지를 해서 수사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죄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월 27일 날 몇 가지는 기소유예, 몇 가지는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윌슨 목사님의 사역에 약간의 어려움을 줬던 것 같은 게요. 캐나다에서 나온 한 신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는 이 기구에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던 자신의 일등에 대해 언급하고 자신에 대한 경북 도경의 조사가 자신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의 결백을 증명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아마 이걸로 추정을 해봤을 때 아마 이 마약 사건이 있고 나서 해외에서도 약간의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우리가 후원했던 사람이 마약을 취급하고 무면허 의사를 고용했다니 하면서 약간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윌슨 목사님도 이 사건 결과와 본인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의 글을 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열심히 찾았는데 아직 찾지 못해서 많은 기도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